피해 증거 제5부 부활 1870년에서 1989년 1801년 황사영 백서는 의금부 서고에 폐기되었다. 백서는 거기에서 근 100년간 만인의 관심 밖에 잊혀진 폐지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1894년 고종 30년 꼭 93년 만에 백서가 나타난다. 백서가 나타난 경위는 이렇다. 당시 정부가 고문서를 정리 소각하기 위해서 의금부 서고의 고문서를 마당에 쌓아놓고 불을 지르는데 서고지기 한 사람이 폐서류를 집어 불더미에 던지려다 비단 명주천에 쓴 백서가 있어 읽어보니 천주학에 관한 서학인 것을 알고 이 건영이라는 자기 친구가 천주교 신자니까 이걸 주면 좋아하리라 생각하고 잘 보관해 두었다가 며칠 후 이건영을 다방골로 불러냈다. 내 며칠 전 의금부 오래된 문서들을 소각시키는데 이상한 문서가 하나 나와 자네를 불렀네. 무슨 문서인데? 이건영이 호기심으로 물었다. 한 100년 전 천주쟁이들의 사연을 명주 위에 쓴 백서야. 천주에게 가는 백서인가? 아니, 북경에 와 있던 무슨 주교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간곡한 서한이더구먼. 내 가져왔으니 자네 한번 훑어보게. 서고지기는 품속에서 백서를 꺼내 이건영에게 넘겼다. 이건영은 진지하게 백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아니 이건 100년 전에 순교한 분들의 약전이네 그려. 아니 이럴 수가. 고맙네. 이 귀한 것을 찾아 내게 주다니 정말 고맙네. 호호 그렇게 귀한 건가? 그럼 술 한 잔 붓게. 그럼 한 잔뿐이겠나. 100잔 1000잔인들 내 못 붓겠나. 서고지의 친구는 당시 조선교구장 미텔 주교의 사목을 돕는 독실한 신자였다. 술을 따르는 이건영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렇게 황사영 백서는 불더미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일촉즉발의 순간에 서고지기에 의해 교우의 손에 넘겨졌던 것이다. 이건영은 백서를 집에 가지고 가 다림질하여 백서 한 가지 만들어 그곳에 소중히 간직하여 당시 조선교구 주교 미텔 민주교에게 전하게 되었다. 민주교는 백서를 읽어보고는 큰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그 백서의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자유는 아직 없었다.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한 후였지만 대원군은 고종의 뒤에 앉아 전국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다. 또한 고종이 집권한 지 30년이 되었으나 동학난이 태동하고 각도에서 밀란이 일어나 전국은 혼란하기 짝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교구도 어렵게 선교 활동을 할 때였다. 그로부터 20년 전 남종삼, 홍봉주, 정의배, 최형, 전장훈 등이 외국인 신부 베르네, 브르뜨니에르, 볼리웨, 도리 신부 등을 영입한 사건으로 병인박해가 일어나 조선교 5명, 서양인 4신부가 참수당했고 1886년 한불조약이 체결된 후 다시 생기를 찾기는 했으나 그래도 대원군은 정사의 막후에서 전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였다. 민주교는 비밀리에 백서를 원본대로 클로타이프판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조선의 변방 압록강 넘어 중국 땅에 와 있는 달래 신부에게 탁본을 보냈고 학계에 몇 부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1925년 민주교가 본국으로 귀국할 때 가지고 가 로마 바티칸 비오 11세 교황께 봉정되었다. 그런데 백서가 바티칸에서 또 없어졌다는 것이다. PD는 백서의 행방을 알기 위해 명동 가톨릭 회관 교회사 연구소로 최서구 신부를 찾아갔다. 처음 배웠을 때보다 연로하신 것을 느끼며 백서의 행방에 대한 취재를 하였다. 최서구 신부께서는 미텔 주교에 의해 백서가 한국 순교자 79위 시복식의 기념품으로 교황께 봉정되었는데 그로부터 41년 후인 1966년 병인박해 100주년을 맞이하여
나는 로마 교황청에 소장되어 있는 황사용 백서를 빌려다가 다른 전시품과 아울러 대대적인 전시회를 가질 계획을 하고 때마침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휴가차 본국으로 떠나는 대신학교 교수 부세 신부에게 그 교섭을 의뢰하였었지. 그 후 부세 신부의 서신이 왔는데 먼저 교황청 비밀문서관에서 백서를 찾아보았으나 중국 황후의 편지뿐 한문으로 된 또 다른 편지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곳을 찾아보겠으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편지를 받은 후 나는 직접 바티칸 박물관에 가서 확인하기 위해 로마로 갔지. 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지. 교황이 선물로 받은 백서와 같은 문헌은 보통 바티칸 도서관 박물에 소장되어 있기 마련이다. 나는 도착하자 우선 알렉산더 황, 조선, 서울 문헌들을 일일이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 총 목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찾을 길이 막연하더군. 그래 나는 부세 신부에게 계속 찾아줄 것을 부탁하고 귀국하여 서울의 노대주교에게 부탁했지. 교황에게 백서를 일시 빌려주거나 연구하여 반환하여 주었으면 하는 청원서를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그해 8월에 프랑스에 있는 부세 신부에게서 소식이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백서를 찾을 수 없고 그러한 문헌은 로마 라테란 포교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차라리 그곳에 조회하여 보라는 거였어. 나는 다시 라테란 포교 박물관에 편지를 띄웠지. 그러나 회답은 부정적이었어. 뭐라고 회신이 왔는가 하면 미텔 주교가 백서를 교황에게 기증한 것이 1925년이었고 그 후 2년 후에 1927년에 비로소 포교 박물관이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백서가 라테란 박물관에 소장돼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회신을 받은 후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 1925년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 포교 박람회에서 백서를 보았다는 할례르 하신부의 증언도 있었는데 그 백서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라테란 포교 박물관 밖에는 다른 데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되어 당시 로마에 유학 중인 서울교구 서요한 신부에게 수고스럽지만 백서의 행방에 대해 알아봐주기 바랍니다 하고 서신을 띄웠어. 그해 12월인가 서신부로부터 소식이 왔어. 포교 박물관의 백서의 부력본은 찾았으나 원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테란 포교 박물관 관장의 서신을 동봉합니다. 그래 백서에 대해 포교 박물관장의 견해를 읽어보았더니 자신도 1925년 세계 박람회를 위해 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교 박물관과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람회가 끝난 다음 전시품은 모두 출품자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바티칸 고문서관과 도서관에도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예부 성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시 바티칸 도서관에 근무했던 띠스랑 추기경을 만나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었어. 그래 서신부에게 바티칸 예부 성서에 띠스랑 추기경을 만나봐달라고 서신을 보냈더니 글쎄요 그러한 문헌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더란 거야. 그 후 서신부도 도서관 극동편 고문서고를 뒤져보았지만 허사였지. 이에 우리 교회사 연구는 예비성의 시성 시복 담당 비서관에게 편지를 보냈지. 혹시 그곳 고문서관에 백서가 소장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시복식이 끝나면 이와 관련된 서류는 돌려보내는 것이 상례이므로 차라리 당시 시복청원인 안우조 몬시뇰에게 문의해 봐야 할 것이고 예부성 측에서도 그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회답은 부정적이었어. 이에 예부성의 요청을 받고 안우조 몬시뇰은 회답하기를 파리 외방전교회 로마 격리부 시복청원 고문서에도 백서가 없고 다만 파리 본부에 그 사본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원본의 행방에 대하여 그는 두 가지 경우를 가정했지. 첫째, 백서가 1925년에서 26년 포교 박람회에 전시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 기관에서 출품한 전시품들이 분실되었는데 백서도 함께 분실된 것이 아닐까요? 둘째, 미텔 주교가 교황 비오 11세에게 문제의 백서를 선물한 것이 1925년 7월 14일이었고 그 후 교황이 만일 그 백서를 어떤 연구기관에 기증하였다면 증명서가 공무성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성에 의뢰하여 그 편지를 찾아내면 백서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1967년 5월 서울 대교구장 서리 윤공훈이 주교가 공무성 장관들이 될 악과 주교에게 편지로 문제의 백서를 혹시 어떤 인물이나 기관에 기증한 증빙 서류가 없는가를 조회하여 달라고 편지를 보냈지. 그랬더니 동년 6월 23일 공무성에서 소식이 왔어. 윤 주교의 편지를 받고 즉시 라테란 포교 박물관장에 의뢰하여 백서를 찾게 했으나 허사였으며 관장의 보고서를 동봉합니다. 간단한 회신이었어. 그러나 우리가 알고자 했던 기증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어. 말하자면 동문서답이었지. 포교 박물관은 이미 수차례 걸쳐 찾은 곳이었으니 백서 행방의 추적은 사실상 한 바퀴를 삥 돌아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 되었던 거야. 이것이 우리 교회사 연구소가 백서의 행방을 1년 남짓 찾아 헤맨 성과의 전부였지. PD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백서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그럼 신부님, 그 백서가 지금은 바티칸 박물관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언제 찾은 것인가요? 최석우 신부는 조용히 그 다음을 이어 말씀하셨다. 여기서 돌이켜보건대 백서는 목적지인 북경 주교에게 도달하기 전에 조선 정부에 의해 압수당했고 94년 만에 의금부 서고에서 소각되기 직전 다행히 이건영의 손에 넘어와 교회 당국으로 구출되었는데 그 후 바티칸에 보내져 영원히 안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랬지만 바티칸에서 또 실종되다니 참으로 백서의 운명은 기구하기 그지없었지. 그러나 1974년에서 1975년 사이에 황사영 백서를 찾았다는 서신이 백서의 행방을 목매어 찾아 추적했던 우리에게 바티칸에서 날라왔지. 그러니까 실종된 지 근 50년 만에 백서는 나타났던 거야. 그것은 1982년 10월에 우리나라 주교 몇 분이 황사영 백서 진품을 만져보고 그 명필지에 감탄했다는 연락과 보관된 박물관의 호수도 알아놓았으니 이후에도 많은 교인이 황사영 백서 진품을 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서신이었어. PD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동안 그렇다면 1925년에서 1975년까지 근 50년간 황사영 백서는 어디에 있었던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이 미궁의 미스터리를 알기 위해 PD는 1989년 6월 근속 사원에게 주어지는 3주간의 휴가를 이용해 상업은행에서 30개월 적금식 대출 300만 원을 갖고 백서의 진본을 찾아 대망의 로마 바티칸 박물관을 향해 칼 707편으로 국제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다음날 로마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떠나기 전 당시 서울교구청 홍보국장 함세웅 신부께서 로마에서 음악 공부를 하는 김진우 씨를 소개해 주어 김진우 씨의 주소를 갖고 그의 집을 찾아갔다. 로마 교회의 아담한 빌라에서 만난 김진우 씨는 전형적인 성악가의 성품을 지닌 쾌남하였다. 오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로마가 서울보다 더 더운 것 같지요? 별로 그런 건 못 느끼겠는데요. 오면서 줄곧 영화에서 봤던 로마의 그 옛 성터며 야외 경기자들의 1000년 전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아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볼 것이 많아 더운지 추운지조차도 모르겠던데요. 예, 로마에는 볼 곳이 정말 많아요. 아참 여보 인사하지. 함세웅 신부님이 편지로 말씀하신 TV 드라마 연출가셔. 김진우 씨 부인은 아담한 체격의 전형적 한국 여성의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오셨어요. 저도 서울에 있다가 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서가에 백자로 만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상이 눈에 띄었다. 아니, 저 조선백자 마리아 상이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아, 네. 서울서 함세웅 신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왜요? 잘 만들어진 것 같죠? 네. 사실 제가 만든 드라마에 나오는 백자입니다. 그래요? 어떤 드라마인데요? 주선백자 마리아상이라는 드라마죠. 서기원 선생님이 10여 년 전 쓴 작품인데 옛날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마리아상을 조각해 만든 분의 숙명적인 삶을 그린 작품이었죠. 억울하게 배교자의 명단에 올라 있었다고 스스로 순교자로 죽어간 이름 없는 도공의 애절한 줄거리였습니다. 그런 드라마가 있었군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고 싶군요. 작년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성탄 특집으로 방송된 2시간짜리 2부작이었죠. 1년간 애쓴 보람이 있어 가톨릭 문화 대상을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로마 촌놈이라니까요. 하하하, 로마가 왜 촌입니까? 서양 문화의 근원지 아닙니까? 하하하. 우리는 한바탕 웃고 저녁 식사를 한 후 로마에서 유학 중인 정의철 신부님을 만나기 위해 로마 시내 안젤모 수도원으로 갔다. 정의철 신부께서 PD의 숙소를 안젤모 수도원에 정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처음 만나뵌 정 신부는 얌전한 새님 같은 청년 신부였다. 말씀도 조용조용하고 6년간의 공부 끝이라 안젤모 수도원 한국인 신부들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정 신부의 방에 들어가 보니 벽에 줄을 걸어놓고 양말이란 양말은 다 빨아놓은 방안 분위기가 참 인상적이었다. 어서 오세요, 모이세 형제님. 어떻게 알았는지 PD의 영세명까지 불러주는 말씀이 오랜 지기 같은 생각이 들게 했다. 안녕하세요, 정신부님. 김진우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6년 동안 자취를 하다 보니 방안이 누추합니다. 웬걸요? 전 아주 재미있는데요. 그래요? 난 구질구질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봐주니 고맙군요. 김진우 씨가 정신부에게 PD가 로마에 온 목적에 대해 설명하자 정신부는 예, 저도 아직 황사영 백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차제에 황사영 백서를 찾아봐야겠군요. 내일 바티칸에 공문을 넣고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서한이 많으니까요. 오늘은 피곤할 테니 공동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 7시에 소성당에서 만나기로 하지요. 이곳 생활은 새벽에 미사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손님이 없을 때에는 저 혼자 매일 미사를 드립니다만 내일은 모세 형제와 같이 단 2사람이 미사를 올리게 되었군요. 영광입니다. 신부님과 단 2사람이 미사를 올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럼 내일에 뵙겠습니다. 그날 정의철 신부는 안젤모 수도원 규칙과 식당의 위치, 늦은 시간에 올 때는 문을 어떻게 열며 식당이 문을 닫았어도 그 옆 작은 방에 빵과 치즈, 우유, 커피가 있으니 조용히 먹고 나가면 된다는 것. 아침은 7시에서 8시 사이에 식당으로 내려와 셀프 서비스 제인이 자기가 갖다 먹고 식기를 일정한 곳에 치워야 한다는 것 등을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2층 205호 열쇠를 건네주었다. 안젤모 수도원은 바티칸궁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고딕식 건물이었다. 방 안의 천장은 4m 정도의 높은 천장이고 옷장은 어찌나 높은 데 문이 있는지 1m 74의 키를 가진 PD가 의자를 놓고 올라서서 옷을 벗어 걸어야 할 정도였다. 싱글 침대가 하나, 세면대가 있고 창 밑에 높은 책상이 있었다. PD는 여장을 풀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안젤모 수도원의 밤은 정적 속에 대기는 가라앉고 침묵은 고독이 되어 저 미지 영의 세계 속으로 PD의 의식을 사로잡았다. 베롤에서 황사영 백서 탁본을 보고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 드라마 제작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황사영 백서 진본을 보고
황사영의 영과 육의 정신세계를 알고자 하는 PD의 노력은 한 번도 후회와 중단이 없었다. 오히려 한 가지 진실을 알게 될 때마다 이 대역적이라 불리우는 황사영의 진솔한 모습은 PD의 의식을 끝간대를 모르게 이끌어갔다. 황사영은 애국자다. PD의 그러한 생각이 자꾸만 황사영의 고혼을 추적하게 했다. 그의 연고지 어디를 가나 그는 PD에게 진실한 그리고 찬연한 시대의 증거자로 비춰졌고 PD의 의식에 크고 장렬하게 불타는 시대의 쾌남아로 비춰졌던 것이다. 이 추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나 시작을 하였으니 끝을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 비몽사몽간에 노크 소리가 났다. 눈을 떠보니 생시인 것 같았다. 허겁지겁 바지를 입고 문을 여니 밖에 정신부가 웃음을 머금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미안합니다. 곧 가겠습니다. 소성당은 바로 복도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당은 아담하고 천장이 높은 소성당이었다. 미사는 약식 미사로 30분간 진행되었다. 미사가 끝난 후 정신부와 같이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식당은 천장이 아주 높은 대강당 같은 방이었다. 걸을 때마다 발소리에 에코가 생기고 머리까지 뒤집어 쓰는 고깔 달린 복장의 수사분들이 거룩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조용히 빵과 숲을 들고 있었다. PD는 엄숙하고 조용한 식당 분위기에 조심스럽게 빵을 담아와 정신부가 하는 대로 따라 아침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하니 수도원의 생활이 꿈만 같았다. 오전 10시쯤 은행에 가서 돈을 바꾸고 바티칸 궁으로 갔다. 정신부는 바티칸 패스포드가 있어 PD까지 무사 통과했다. 정신부는 밤에 타이핑한 황사영 백서 열람 서류를 제출하고 이왕 들어왔으니 시스텐 성당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 PD를 안내했다. 시스텐 성당 천장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가 그 밑벽엔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책에서 본 그림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대작 중의 대작이었다. 그러니까 성당 안에 처음과 끝이 다 있는 인류 역사의 원천적 알파와 오메가의 웅대함이었다. 나와서 바티칸 광장에서 사진을 몇 장 찍고 로마의 거창한 유적지를 돌며 관광을 했다.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한 후 정신부의 방에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체류 기간 동안의 스케줄을 짰다. 바티칸에 넣은 공문의 회신이 올 때까지는 로마 근교의 유적지를 관광하는 것이 어때요? 예,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다음날 PD는 유레일 페이스로 나폴리, 피사, 폼페이, 피렌체, 베네치아 등을 관광을 하고 닷새째 되는 날은 김진우 씨가 차를 가지고 와 페르지아를 거쳐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고행의 수도원을 돌아보고 오니 저녁에 바티칸에서 황사영 백서를 찾았으니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다. 로마에서 일주일간 체류하던 그날 PD는 정신부와 같이 바티칸 박물관을 찾아갔다. 바티칸 박물관 안내원의 인도로 간 곳은 바티칸 박물관장의 방이었다. 방엔 아무도 없었고 잠시 기다리는데 로만 칼라의 백발이 성성한 신부 한 분이 기다랗고 네모난 함을 들고 들어왔다. 안내원이 정신부와 PD를 소개하자 관장 신부는 함을 내려놓고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안내원도 덩달아 박수를 치자 정신부와 PD도 박수로 답하였다. 안내원은 바티칸 박물관 관장 요셉 펜코우스키 대주교님이십니다. 이에 정신부는 PD를 소개하였다. 이분은 한국에서 드라마를 연출하는 프로듀서입니다. 아, 그래요? 황사영 백서를 찾아 이 먼 길을 왔다지요? 자, 백서를 찾았으니 보시지요. 하며 요셉 펜코우스키 대주교는 백서의 함을 열었다. 거기에 9년간 찾아보고 싶던 백서가 펼쳐지고 있었다. 백서는 명주가 노랗게 발았고 그 가운데 13,380자
주옥 같은 글씨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생명의 빛으로 PD의 눈앞에 아로새겨졌다. PD는 36컷의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러댔다. 마지막 한 장을 찍으려는데 요셉 펜코스키 대주교는 백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며 찍으라고 했다. PD는 백서의 원본을 찍고 정의철 신부에게 이 백서가 1925년에서 1976년까지 바티칸에서 없어졌었는데 그 50년 동안 백서가 어디에 있었길래 찾을 수 없었나 하는 것을 알아달라고 했다. 정의철 신부의 질문에 요셉 펜코스키 대주교는 1925년 비오 11세 교황께 봉정된 백서는 당시 바티칸궁의 수녀 한 분이 교황성아, 비단폭에 쓴 이 백서가 어찌 이리 진실되고 아름다움이 넘치는 필치입니까? 이 동양의 순교자의 애절한 서한을 우리 수녀원에서 보관할 수 없을까요? 나도 그 간곡함이 가슴속같이 사무치는 서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수녀원에 간직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수녀원에 있으나 박물관에 있으나 그 순교자의 순교라고 거룩한 정신이 모두 바티칸 안에 있을 터인즉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이와 같이 교황 비오 11세는 백서를 수녀원에서 보관토록 허락해 주었는데 그 백서를 보관했던 수녀가 그 다음에 파리 외방전교 선교회로 자리를 옮기게 되자 백서를 가지고 갔던 것이죠. 그 후 수녀가 50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바티칸에 올 때 백서를 가지고 와 바티칸 박물관에 반납하여 근 50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것입니다. 정의철 신부는 PD에게 그대로 통역하여 주었다. 50년간 미궁에 빠졌던 미스터리가 단 몇 초 사이에 풀렸다. 펜코스키 대주교는 1925년이란 연대가 밝힌 프랑스어 번역본을 펼쳐 보였다. 황사형 백서에 대한 진본 확인과 부력본 인쇄 책자를 보고 나자 펜코스키 대주교는 정신부와 PD를 데리고 박물관 내 극동편 한국관을 보여주었다. 한국관에 진열된 품목은 이벽의 목각 10개명 판복과 김대건 신부의 작은 동상 조각품 등 품목이 별로 없어 초라한 감마저 주었다. 요셉 펜코스키 대주교는 현관까지 나와 배웅을 했다. 취재를 마친 PD는 정들었던 로마에서 일정을 마치고 정의철 신부와 베드로 광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그날 밤 에어프랑스 편으로 동경을 경유 칼기로 귀국했다. PD가 피의 증거에 매달려 있는 동안 1984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기념 100일성 작 하늘의 꽃피오리를 연출하였고 1987년에는 이종철 신부의 순교자 현양 칸타타 초연을 연출하기도 했다. 88년에는 서기원작 조선백자 마리아상을 KBS 성탄 특집극으로 제작 방송했고 1989년에는 가톨릭 매스컴상 제정 가톨릭 문화 대상을 수상하면서 피해 증거에 대한 정렬은 더욱 불탔으며 90년에 KBS 가톨릭 교회 회장직을 맡아 동분서주하며 사내미사와 성지순례에 주력하였다. 91년에는 가톨릭 연극인회를 구성하여 지방교구에 초청받아 3차에 걸친 공연을 했으며 문화예술인 성당을 건립하겠다고 150명의 연예인 교우와 지도신부 김종국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의 집전으로 150회에 이르는 미사를 봉헌하기도 하였다. 1989년부터 집필을 시작했으나 1990년 봄 조선백자 마리아상을 집필한 서기원 선생이 KBS의 사장으로 오면서 불어닥친 KBS 언론 민주화 투쟁의 와중에 계속 집필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PD의 부서가 심의실로 옮기면서 짬짬이 여가를 이용해 글을 쓸 수 있었으며 1년 근무가 끝남과 동시에 연세대학 행정대학원 신문방송 고위과정에 입학하여 수업 시기간에 원고지 400여 매의 분량을 쓸 수 있었다. 시작이 반이라고 반을 쓰고 나니 연세대 행정대학원도 수료하게 되었다. 수료와 동시에 PD는 드라마 제작국의 특집 보좌관으로 발령이 나서 드라마 기획에 힘쓰면서 그래도 약 200매는 썼으니
갑자기 1일 연속극 가시나무 꽃을 연출하게 되어 근 10개월간은 글을 쓸 짬이 나지 않아 피해 증거의 연재는 도중 하차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독자들의 열의가 빗발쳐 계속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 황석도로가 서원 한 사장이 종용하여 다시 집필을 시작했다. 그간 본소설 첫 부분에 서술했던 언론 통폐합 때 동양방송 중앙일보 회장이었던 홍진기 회장이 86년 7월 13일 향년 70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하였고 동양방송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은 87년 11월 19일 향년 88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하였다. 그리고 언론 통폐합 때 방송계를 떠났던 홍두표 사장이 93년 KBS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PD는 드라마 게임 연출을 맡게 돼 한 달 만에 한 편의 드라마를 제작하는 직업이어서 소설 피해 증거를 완결지을 수 있었다.